자,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약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역계약을 공부하는 입장이라서 무역계약은 뭐 매매계약이죠. 물품매매계약입니다. 이 물품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어떤 반대부 금전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이제 물품매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영국 물품매매법에 있는 규정이고요. 이 영국의 SGA 물품매매법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매매와 매매의 합의를 구별을 하고 있어요. 매매라고 하는 거는 매매 계약에 따라서 물품의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이전하는 것, 즉시 이전하는 걸 말하고요. 매매의 합의는 물품의 소유권이 장래에 이전하는 것. 그리고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이 달성되면 어떤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이제 매매 합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매매는 즉시 거래, 즉시 매매에 해당이 되고 매매 합의는 미이행된 아직 이행되지 않은 그런 매매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국제 무역에서는 보통 매매 합의가 매매가 되죠. 아니죠. 무역 계약은 보통 국제 무역은 매매 합의죠. 매매 합의.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매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물건 사는 게 매매예요. 바로 내가 돈 주고 물건 받는 거. 근데 매매 합의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뒤에 물건을 선적해서 너한테 보내줄 거니까 너는 신용장을 개설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지만 즉시 어떻게 보면 물건과 대금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한 달 뒤에 물건을 보낸다는 행위, 신용장을 개설해서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그런 행위를 하기로 우리가 이행하기로 여기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게 무역이죠. 무역 계약이죠. 네, 그래서 영국 SGA 물품매매법에서는 이렇게 매매와 매매 합의를 나누고 있고요. 미국 통일상법전에서는 매매 계약을 물품의 현실 매매와 장래의 물품 매매 계약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는 즉시 매매와 같은 현실 매매가 있을 수 있고 미이행 매매 계약인 매매 합의와 같은 장래의 물품에 대해서 매매 계약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국민법도 이런 어떤 영미법의 입장을 좀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매매 계약이 아닌 계약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계약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뭐 증여라든지 임대라든지 뭐 근로라든지 이런 것들 보증이라든지 그런 계약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최소한 매매 계약이 되려면 지금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매매 계약으로 봅니다. 당사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앞서서 굉장히 강조했던 어떤 객관적 상호 의사의 합치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상호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물품에 대한 매매 계약이니까 당연히 물품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물품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내 물건을 너한테 판다는 거기 때문에 팔아서 내 물건이 네 물건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있어야 되고 그 물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반대급부라고 볼 수 있는 대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 5가지 중에 뭐가 하나 없다라고 한다면 매매 계약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없죠. 내가 그냥 주는 거잖아. 일방적으로 너한테 줄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매 계약 아니죠. 임대 계약. 소유권 이전이 없죠. 빌려주는 거잖아요. 돈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잖아요. 그죠? 2년이면 2년, 뭐 1년이면 1년. 하루를 빌리더라도. 임대 계약은 빌려주는 거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근로계약이죠. 근로계약은 물품이 없죠.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는 거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있는 위에 있는 5가지 중에 뭐가 빠져 있으면 그건 매매 계약이 아닌 거예요. 다른 계약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물품 매매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무역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품 매매 계약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대금으로 금전의 대가를 받고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래서 국제간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걸 얘기를 하죠. 국제 물품 매매 계약. 그래서 무역이라고 할 때, 무역 계약이라고 할 때, 그 무역 계약을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진짜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만 있는 게 아니죠. 사회가 발달을 하고 하면서 단순히 농산물, 공산물을 거래하는 것만 국가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요즘에는 기술의 어떤 이전, 아니면 지식재산권의 이전, 그리고 어떤 용역, 서비스 이런 것들도 국가 간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본의 이동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무형물이죠. 전자적 형태의 무형물.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품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뭐 디지털화되어 있는 정보 이런 것들도 거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무역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의미의 물품을 그러니까 팔고 사고 하는 것은 협의의 무역 계약이라고 하고요. 기술, 자본, 용역,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좀 넓게 봐서 이런 것들의 이동, 물품이 아닌 이런 것들의 사고팜과 이동에 대해서는 조금 넓은 의미의,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무역 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계약 안에, 전체 무역 계약 안에 좁은 의미에서 물품을 사고 파는 것과 관련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 있다라는 거죠. 큰 집합이 이제 무역 계약이라면 거기에 작은 집합으로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의 물품은 도대체 뭐냐? 매매 계약이 대상이 되는 물품은 어떤 거냐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국제법이나 아니면 이제 뭐 영국 물품 매매법이나 통일상법전이나 뭐 여러 가지 법에서 대체로 물품을 부동산이나 무채동산 형태가 없는 물건 또는 금전을 제외한 유채동산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물품 매매법에서는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채동산과 금전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무형물, 형태가 없는 애들하고 화폐, 돈 있죠. 돈, 지폐, 동전 이거를 제외한. 왜냐하면 무형물만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화폐도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유체동산이 되거든요. 근데 화폐는 동산이 아니라 교환 수단이에요. 교환 수단이기 때문에 동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전 빼고 무체동산 빼고 나머지 유체동산 이동 가능하고 점유가 가능한 그런 것들. 그리고 미국의 통일상법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동 가능한 모든 것으로서 지급수단, 교환수단이 되는 금전이나 증권이나 무채동산을 제외한 그런 것들이 물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의 민법에서는 유채물, 그리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합니다. 조금 뭐 다르죠. 전기가 포함되어 있죠. 전기가 좀 애매해요. 전기는 무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SGA하고 UCC가 그러니까 영국 물품 매매법, 미국 통일상법전에서는 무채물은 물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법에서는 무채물인 전기를 눈에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무형물인 전기를 물품이라고 보고 있어요. 전기가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람은 전기를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방에 켜져 있는 전등은 보이는데 저게 전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안 되죠. 방에 불을 켜고 있는 저거는 그냥 전등이에요. 전등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 전등이 불이 들어오면서 강선을 쏘고 있는 거죠.
그 전기가 눈에 보일 수 없습니다. 예. 전기가 눈에 보이면 아무도 감전사 하지 않습니다. 왜? 전기가 보통 감전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감전사고가 나는 거는 거기에 전기가 흐르는지 모르고 손을 댔다가 감전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전기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무형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법에서는 전기를 물건으로 보고 있다. 뭐 그건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주 그냥 뭐 아주 사소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물품에 대해서 국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각 국가가 처하고 있는 어떤 경제 상황이나 어떤 문화나 아니면 언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수출입 물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통일성이라든지 뭐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 조화 제도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HS 하모나이즈드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 거래되고 있는 물품들을 카테고리화 시켜서 모든 무역 거래 대상 물품을 범주화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넘버링을 매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살아있는 동물부터 시작해서 골동품에 이르기까지 뭐 숫자로서 넘버링을 해 놓은 거죠. 그 숫자로서 넘버링을 해 놓고 카테고리화를 해 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언어가 달라도,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달라도 어차피 그 물건을 가리키는 지칭하는 것들이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용이하고 통일성을 갖추기 더 좋다는 점이죠. 그래서 물품을 분류하는 데는 세계 관세기구가 제정하는 이 HS 코드, HS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계약론 수업 시간에 크게 다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매매 계약의 법적 성격이에요. 뭐 이거는 상무론 시간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깊은 내용을 다루진 않고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격 4가지 중에 하나, 낙성 계약이라는 거죠. 매매 계약의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일정한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청약과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뭐 어떤 특정한 어떤 뭐 계약서를 써야 된다든지, 뭐 서면으로서 뭘 합의를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건지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기만 하면 그것이 뭐 구두로 해도 되는 것이고, 뭐 행동으로서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컨센서스에 의해서 컨센서스라는 거에서 이제 낙선 계약이란 말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고, 쌍무 계약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다 계약성의 의무를 부담을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은 물건을 보내고 한 사람은 돈을 보내는. 그렇죠? 편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의무가 있는 걸 편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무역 계약은 편무 계약이 아니다. 자, 그다음에 유상 계약입니다.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대가. 내가 물건 보내면 돈 받고, 내가 돈 보내면 물건 받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무상 계약이 아닌 거죠.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 아니죠. 돈 받고 나눠주는 거죠.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자, 그다음에 불료식 계약이다. 계약 체결에 아무런 방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야 된다거나 어떤 특정한 서식을 써야 된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계약 체결을 원활하게 하고 사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일반거래 조건 협정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계약의 용이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인 것이지 반드시 뭐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꼭 계약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어떤 계약 내용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계약법의 법원과 중거법. 제가 이제 이게 뭐 발음이 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 법원이라고 하면
법원. 뭐를 길게 발음하는지 이제 헷갈리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코트라고 하죠. 코트. 그거는 판사님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를 말해요. 거래와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매매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무역 계약을,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주요한 법은 여기 지금 19번 슬라이드에 있는 것들입니다. 뭐 앞에서도 제가 가끔 얘기를 했어요. 영국의 물품 매매법 SGA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통일 매매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통일 상법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례를 정리한 리스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이그 협약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많이 사용되거나 하진 않지만 6번이 중요하죠. 비엔나 협약. 이거는 이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CISG라고 하기도 하고 UNC CISG라고 얘기하는 이 비엔나 협약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많은 국가들이, 거의 영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무역 국가들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서 무역 계약의 성립과 무역 계약의 이행과 무역 계약의 구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국제 법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수업 시간 내에 충분히 많이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매매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법원도 살펴봤고, 그럼 그다음 뭘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준거법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준거법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상무론 시간에 여러분들 들어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계약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준거법 얘기 계속 할 겁니다. 준거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준거법을 우리가 좀 사전적인 정의를 딱 내리고 가면 여기 있어요. 영국법에 의하면 계약은 양 당사자가 자신들의 계약에 적용하기로 의도한 법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그러한 의도가 없었던 경우에 계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에 의해서 지배된다. 계약을 지배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가버닝 로우라고 합니다. 가버닝 로우.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물품 계약에 있어서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 법원은 다양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는 것처럼 뭐 UCC도 있고 SGA도 있고 비엔나 협약도 있고 다양해요. 뭐 한국법이 될 수도 있고 미국법이 될 수도 있고 영국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법을 적용할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법을 우리가 아까도 맨 앞에서 저촉법을 얘기를 했잖아요. 저촉법. 어떤 사람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미국법을 적용할 것이냐, 한국법을 적용할 것이냐,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 어느 법을 적용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누군가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계약 이행이나 계약 실행과 관련해서 A 법을 적용했을 때는 A가 잘못한 것이 되고 B 법을 적용했을 때는 B가 잘못한 것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 거래를 하고 매매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당사자들 거래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정하는 게 준거법이에요. 그것이 준거법이에요. 지배하는 법. 그리고 이 준거법을 두 가지 법이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냐면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계약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한국이고 계약이 체결된 것도 한국이고 거래 당사자 A하고 B도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한국법 적용하면 돼요. 깔끔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저쪽 법을 제가 사례를 들 때 네이버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경우처럼 A 법도 적용 가능하고 B 법도 적용 가능하면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이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법이 이 계약 관계를 지배하느냐, 중거법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 그러면 이 중거법은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문제가 있는데, 계약 체결 시에 만약에 당사자들의 거래와 관련해서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 매매 계약에 적용되는 중거법은 어느 법이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거를 존중합니다. 왜?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도 제일 큰 원칙이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에요. 한국법을 적용할 것이냐 미국법을 적용할 것이냐를 했는데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가지고 미국법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미국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 존중됩니다. 그게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에요. 그 외에도 상간습이나 상간습법이 계약의 규범으로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당연히 당사자들이 오랜 기간 사용해 왔거나 사용되어졌던 어떤 그런 뭐 간행들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뭐 중거법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바탕으로 계약 조건이나 계약 내용들을 해석하거나 적용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이그 협약,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헤이그 협약이나 비엔나 협약 같은, 주로 이제 비엔나 협약이 문제가 적용이 되겠죠. 이런 무역 계약과 관련된 국제법, 국제협약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법 적용을 하거나 중거법을 결정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계약상의 상관습이 있더라도 어떤 특정한 국가에 반드시 중거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행법이 있다라면 뭐 그걸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자치 중거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고, 양사자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내려왔던 상간습을 적용할 수도 있고, 국제적으로 무역 계약과 관련된 합의된 국제 협약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국가의 중거법과 관련된 강행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얘기를 했죠. 당사자 자치 원칙, 상간습, 국제협약, 국제법, 그리고 각 국가의 개별 어떤 강행법, 이런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좋아요. 뭐 어떻게든 정하면 돼. 근데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쉽게 A는 이렇게 하고 B는 이렇게 하고 C 사안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면 되는데, 실제로 계약을 실행하고 이행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하진 않겠죠. 우리가 뭐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처럼 쉽게 결정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중거법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계약 이행이나 어떤 분쟁과 관련해서 누구는 유리할 수도 있고 누구는 불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이익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거법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가는 굉장히 첨예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당사자가 합의하면 된다, 당사자들 사이에서 존재했던 상관습을 따르면 된다, 각 국가가 국제협약으로서 정한 걸 따르면 된다, 각 국가의 강행법으로 정해놓은 걸 따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쉬운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거법을 결정하는 게 누구에게 뭐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중거법을 결정하는 원칙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중거법 결정의 원칙에 대해서는 수업을 조금 끊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